안녕하세요. 저는 소영옥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평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평생의 반려였던 남편이 제 곁을 떠났을 때도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내 썰물처럼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전부였던 아들, 전우석. 그 아이가 차가운 영정사진 속에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하늘은 정말로 무너져 내렸고 남은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은 거대한 연극 무대 같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국화꽃 향기보다 사람들의 가식적인 위로와 수군거림이 공간을 더 무겁게 채우고 있었죠. 슬픔을 가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제 곁을 며느리 장민서는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동기, 회사 동료들이 제 손을 잡고 위로를 건넬 때면 민서는 제 어깨를 부축하며 우리 어머니 기운 내셔야 해요. 하늘에 있는 우석 씨도 그걸 바랄 거예요 라며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인 양 애달프게 연기했습니다. 그 애의 눈시울은 늘 붉게 젖어 있었고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가늘게 떨렸어요. 사람들은 그런 민서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다니 정말 안 됐어. 그래도 시어머니를 저렇게 챙기는 걸 보니 마음씨가 비단결이야. 그 말들을 듣는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조문객의 발길이 뜸해지는 순간이면 그 아이의 가면은 어김없이 벗겨졌습니다.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저를 빈소 옆 작은 방으로 이끌 때가 있었죠. 문이 닫히자마자 제 어깨를 감싸던 그 애의 손이 거칠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머니, 곡소리 좀 그만하세요. 시끄러워서 손님들 맞기가 힘드네요. 방금 전까지 저를 걱정하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로 퉁퉁 부은 눈을 들어 민서를 바라볼 뿐이었죠. 민서는 그런 제 시선을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옅은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마주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만 쳐다보잖아요. 지금 주인공은 저예요. 아시겠어요? 남편 잃고 앞으로 혼자 살아갈 사람은 저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며느리가 아닌 완전히 낯선 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영정 앞에서 저는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처음 발견하고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아들의 유골함을 차가운 땅에 묻고 돌아온 날. 민서의 잔인한 연극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제 명의로 사준 작지만 아늑한 빌라. 아들의 땀과 정성이 깃든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잠시 앉으시죠. 드릴 말씀이 있어요. 평소와 다른 싸늘하고 단호한 말투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피곤에 지쳐 그 아이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제 앞을 비키지 않고 거실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마지못해 소파에 앉자 민서는 제 맞은편에 앉아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어요. 직설적인 통보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했니, 지금? 되묻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민서는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어요. 이제 귀까지 어두워지셨나 보네. 이 집에서 당장 나가시라고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떤 집인데 네가 나한테 나가라 마라 하는 거니? 이 집은 내 아들 우석이가 나 살라고 사준 내 집이야. 제 고함에 민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내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착각 단단히 하시나 본데
이게 이 집 등기부등본이에요. 물론 명의는 어머니지만 여기 자금 출처 증빙 서류는 다 제게 있어요. 우석 씨가 혹시 몰라 다 챙겨뒀더라고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증여세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소송 걸면 어머니는 한 푼도 못 건지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이 집도 전부 우석 씨 재산이고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은 유일한 법적 상속인인 아내 바로 제 거고요. 아시겠어요? 민서의 입에서 나오는 법이니 상속인이 하는 말들은 제게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그저 제 눈에는 아들이 평생 편히 사시라며 제 손에 쥐어준 집, 아들의 온기가 구석구석 묻어있는 이 공간을 빼앗으려는 악귀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어요. 제가 슬픔과 분노에 몸을 떠는 사이 민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지금 좋게 말할 때 나가시는 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길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관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민서가 부른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죠. 그들은 제 방으로 곧장 들어가 제 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까지, 낡은 앨범, 아들이 어릴 적 쓰던 작은 책상까지. 제 인생의 모든 흔적들이 잡동사니처럼 취급되며 거실 바닥에 쌓여갔습니다. 저는 아들의 졸업사진이 담긴 액자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내 아들 물건이야. 손대지 마. 하지만 민서는 제게서 가볍게 액자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웃는 얼굴 위로 금이 갔습니다. 이런 건 다 버릴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거 지긋지긋해요. 저는 그대로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 울음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제 삶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현관 밖으로 내팽개쳐졌어요. 모든 것이 끝나자 민서는 제 발치에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자, 이거나 들고 나가세요. 아들 유품 몇 개 챙겨뒀으니까. 제 마지막 배려예요. 그 상자 안에는 아들이 첫 월급을 타서 제게 사준 낡은 스카프와 가족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잃었고 이제는 그 아들과의 마지막 추억이 깃든 집에서마저 짐승처럼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도시의 미아가 되었습니다. 수중에는 민서가 던져준 상자와 지갑에 있던 현금 몇만 원이 전부였죠. 첫날 밤은 근처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시끄러운 콧고리 소리와 낯선 사람들의 채취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었어요. 며칠간 찜질방과 값싼 여관을 전전했지만 그 돈마저 금방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저는 지하철역과 공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무료 급식소에서 길게 줄을 서서 멀건 국에 밥을 말아 허기를 채웠고 밤에는 지하철역 구석에서 몰려오는 한기를 견디며 신문지를 덮고 새우잠을 잤어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시와 경멸의 눈초리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굶주림보다 더한 서러움과 수치심에 몇 번이고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씻지 못한 몸에서는 냄새가 났고 행색은 점점 더 남루해졌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아들을 둔 어머니였던 저는 이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도시의 유령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해도 이미 오래전에 저물어 하늘은 짙은 보라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스산한 빛을 띠고 있었죠. 퇴근 시간의 소란스러움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간간히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젖은 아스팔트 위를 속절없이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초가을의 밤바람은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날이 되어 제 얇고 낡은 카디건의 성긴 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낮 동안 신발 밑창이 닳도록 걸었던 탓에 퉁퉁 부은 발목과 무릎은 끊임없이 욱신거렸고 며칠째 이어진 굶주림에 배가 죽은 등과 맞붙어 경련을 일으키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앉은 플라스틱 의자는 차가운 냉기를 고스란히 제 몸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냉기는 엉덩이에서부터 시작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제 심장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정류장 위쪽에서는 낡은 형광등이 위태롭게 깜빡이며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바로 옆 광고판에는 한 가족이 환하게 웃으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문구가 제 처지를 비웃는 듯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행복. 한때는 제게도 당연했던 그 단어가 이제는 너무나도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광고 속 젊은 부부의 모습 위로 제 아들 우석이와 며느리 민서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 사진 속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내 아들 내외였는데 저렇게 환하게 웃으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꿔야 할 내 아들은 이제 차가운 땅 속에 누워있고 며느리라는 악마는 내 아들의 피와 땀이 깃든 집에서 저를 내쫓고 호의호식하고 있겠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는 분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시린 바람만이 그 사이를 횡하니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옆, 텅 빈 공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바로 이 버스 정류장, 이 자리에서 어린 우석이의 손을 잡고 버스를 기다렸던 기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동물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아들의 작고 따뜻한 손의 온기, 솜사탕 때문에 끈적거리던 그 감촉이 아직도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코끼리 봤다. 코가 이따만큼 길어. 라며 제 허리를 끌어안고 제잘거리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저는 아들에게 낡은 동물원 앞에서 파는 옥수수빵 하나밖에 사주지 못하는 가난한 엄마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 하나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의 저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바로 그 자리에 그 아들을 가슴에 묻은 늙은 어미가 냄새나는 행색으로 홀로 앉아 있으리라고는. 추억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는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감각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정류장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리 속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낯선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감지 못해 기름지고 떡이 진 머리카락, 피골이 상접한 얼굴에 검버섯만 도드라져 보였고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동태 같은 눈은 깊게 퀭하니 파여 있었죠. 저게 정말 나란 말인가. 한때는 고운 얼굴이라는 소리도 곧잘 들었고 아들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내가 어쩌다 저런 흉측한 몰골이 되었을까. 수치심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젊은 연인 한 쌍이 제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여자는 제 쪽을 힐끗 보더니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남자친구의 반대편으로 바싹 붙어 앉더군요. 그들의 속삭임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저쪽으로 가자. 냄새나.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벌레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람이 아닌 길가의 오물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유령이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존경받는 아들을 둔 어머니였던 소영옥이라는 인격체는 사라지고 그저 냄새나는 노숙자라는 껍데기만 남아 세상의 경멸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한 대 도착했고
젊은 연인은 서둘러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다시 정류장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거대한 도시에 오직 저 혼자만 버려진 듯한 끔찍한 고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사람들의 경멸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어요. 저 멀리서 또 다른 버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그래, 저 버스 앞으로 뛰어드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고통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아니, 아무도 내가 사라진 것조차 모를 거야.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발끝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목에 두르고 있던 낡은 스카프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첫 월급을 타서 제게 선물했던 민서가 제게 던져준 그 스카프였습니다. 아들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한 그 스카프를 만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떠나버리면 내 아들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준단 말인가. 저 악마 같은 장민서는 내 아들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텐데 내가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단 말인가. 안 된다. 죽을 수 없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서는 안 돼. 살아야 한다. 살아서 내 아들의 원수를 갚고 그 아이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 그것이 이 어미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다. 죽음의 유혹을 이겨낸 제 눈에서 오랜만에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닌 살아야겠다는 처절한 의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앞에 고급스러운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덩치 큰 경비원인 줄 알고 자리를 피하려는데 그가 곧장 제게로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소영옥 여사님 맞으십니까?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죠. 누구신데 제 이름을. 저한테 돈 없어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몸을 낮추고 온화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고 전우석 대표님의 법률 대리인 서진호 변호사입니다. 해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전우석 대표님의 편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참 찾았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아들의 이름과 변호사라는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젊은 남자의 등장이 지옥 같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은 아닐까 두려움과 희미한 기대감 속에서 떨고만 있었어요. 서진호 변호사의 차는 제가 지금껏 타본 그 어떤 차보다도 조용하고 안락했습니다. 제 남루한 행색이 값비싼 가죽 시트를 더럽힐까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죠. 서 변호사는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히터를 더 강하게 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여사님. 따뜻한 곳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만에 느껴보는 온기에 긴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 했어요. 차가 멈춘 곳은 강남의 초고층 빌딩 앞이었습니다. 눈앞의 거대한 건물은 금방이라도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아 있었죠. 난생 처음 와보는 이런 곳에 저 같은 사람이 발을 들여도 되나 망설여졌습니다. 서 변호사는 제 팔을 가볍게 부축하며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사람들은 모두 영화배우처럼 멋지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들과 제 모습이 비교되면서 다시 한번 제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올라가 40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법무법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묵직한 현판이 보였습니다. 사무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죠. 서 변호사는 저를 가장 전망이 좋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인 듯 했어요. 그는 저를 푹신한 소파에 앉히고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던 손을 찻잔으로 감싸며 겨우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 젊고 유능해 보이는 변호사가 왜 저 같은 노숙자 노인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걸까? 혹시 민서가 보낸 사람은 아닐까? 남은 것 하나 없는 제게서 마지막 무언가까지 빼앗으려는 새로운 종류의 사기는 아닐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저 변호사님, 대체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는 불안감에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제 맞은편에 앉아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전우석 대표님, 아드님의 편입니다. 그리고 아드님의 유일한 상속자이신 여사님의 편이기도 합니다.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아드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저와 함께 작성하신 공식 유언장입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복잡한 글자들이 빼곡했지만 맨 아래 선명하게 찍힌 제 아들 전우석의 이름과 도장은 똑똑히 보였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 전우석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 그리고 내가 설립한 회사, USU 코퍼레이션의 지분 전량을 나의 어머니 소영욱에게 상속한다. 또한 나의 아내 장민서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을 것을 명시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서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저에게 남긴다고요? 아들이 왜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두고 왜 저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는 말인가요? 혼란스러운 제 표정을 읽은 서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 믿기 힘드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 아드님의 결정을 들었을 때 무척 놀랐으니까요. 아드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장민서 씨의 실체와 그녀가 회사를 어떻게 망가뜨리려 하는지를요. 그래서 아드님은 외롭고 힘든 싸움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사님을 지키고 자신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민서는 우석이의 아내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재산은 민서의 것이라고, 그래서 저를 집에서 내쫓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더듬거리며 묻자 서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명확한 유언장을 남기셨을 경우 유언의 내용이 법적으로 최우선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장민서 씨는 이 유언장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아드님께서 남긴 초기 유언장이나 혹은 유언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모든 것을 차지하려 했을 테지요. 그의 설명은 논리정연했지만 제 마음은 쉬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남을 속여본 적 없이 정직하게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거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계속해서 망설이자 서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노트북을 열어 제 앞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여사님, 100마디 말보다 아드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어두운 방 안, 낯설고 수척해진 제 아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눈밑은 거뭇했고 입가에는 힘없는 경련이 일고 있었어요.
제 기억 속에 건강하고 늠름했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우석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어머니 곁에 없겠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 너머로도 아들의 깊은 고뇌와 슬픔이 느껴져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장민서라는 여자의 실체를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제 돈, 제 회사를 보고 접근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 속을 그렇게 썩여가며 그 여자와 결혼을 강행했고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민서는 제 회사를 경쟁사인 카르마 이노베이션의 헐값으로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 회사 임원이랑 내연 관계더군요.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제 금고에서 회사 기밀 서류들을 빼돌린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이혼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서진호 변호사님께 이 유언장과 영상도 남기는 거고요. 그런데 그들이 제 움직임을 눈치챈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자꾸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며칠 전에는 차 브레이크가 이상하기도 했고요. 저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어머니,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건 사고가 아닐 겁니다. 부디 제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세요. 저 여자에게 제 회사를, 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두지 마세요. 어머니, 평생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세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지어드린 그 집에서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회사와 함께 당당하게 사셔야 해요. 서진호 변호사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분은 제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사랑해요. 다음 생에는 꼭 효도하는 아들이 될게요. 영상이 끝나고 저는 오랫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어요.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가 제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살해당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절망에 빠져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을 때 제 며느리라는 악마는 아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내연남과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 이상 약한 늙은이로 슬픔에 빠진 어머니로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하죠? 민서가 빼돌린 제 아들 돈은 찾을 수 있습니까? 제 눈빛이 변한 것을 본 서 변호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여사님. 이제부터 진짜 싸움을 시작해야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에서 몇 장의 서류를 더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장민서의 카드 사용 내역서와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명품 쇼핑과 고급 스파, 해외여행 예약까지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 물쓰듯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장민서 씨는 지금 아드님의 사망보험금과 예금을 닥치는 대로 인출해서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사님의 권리로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는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단 한 푼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서 변호사는 저를 위해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아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영리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 유지를 반드시 이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낯설기만 하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가 싸워서 이겨야 할 거대한 전쟁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제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서진호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제게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존엄성의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싸움은 기세에서 시작됩니다, 여사님. 장민서 씨와 그 무리들 앞에 더 이상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는 안 됩니다. 여사님께서는 USU 코퍼레이션의 실질적인 주인이시니 그에 걸맞은 품위와 위엄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그의 말에 따라 우리는 법무법인 건물과 연결된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집 한 채 값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방이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곳에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머무시라며 제 이름으로 모든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드님께서 여사님을 위해 남겨두신 비상 자금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욕조의 피로와 함께 지난 며칠간의 수치심과 절망감도 함께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깨끗한 가운을 걸치고 나오자 방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최고급 백화점의 VIP 고객을 전담하는 스타일리스트와 미용사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더군요. 그들은 제게 어울리는 옷과 구두, 가방 수십 가지를 가져와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워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이런 비싼 옷은 평생 입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시장에서 파는 편한 옷이면 충분해요. 그러자 스타일리스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갑옷입니다. 지금부터 사모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전쟁에 나가시는 겁니다. 가장 단단하고 우아한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거친 머릿결을 부드럽게 다듬어주고 검버섯이 핀 제 얼굴에 옅은 화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체형에 꼭 맞는 짙은 남색의 단아한 정장을 입혀주었죠. 전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제가 봐도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더 이상 길거리에서 떨던 초라한 노숙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랜 세월의 지혜와 품격이 느껴지는 한 기업의 안주인 혹은 총수처럼 보이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제 모습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좋으십니다. 이제 완벽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로 다음 날, 우리는 첫 번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서 변호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날 오후 장민서는 USU 코퍼레이션 이사들을 소집하여 회사의 핵심 자산인 강남 4억 매각 안건을 긴급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매입자는 카르마 이노베이션, 바로 민서의 내연남이 있는 그 회사였죠.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헐값에 넘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민서가 의기양양하게 회의를 주재하고 있을 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과 서 변호사 측 직원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회의장에 있는 모든 이사들에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이 담긴 내용 증명을 전달했습니다. 고 전우석 대표의 유언장에 따라 모든 자산의 상속권은 모친 소영옥에게 있으며 현재 상속권 분쟁이 진행 중이므로 소영옥 여사의 동의 없는 모든 자산 처분 및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 서 변호사가 나중에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 내용 증명을 받아든 민서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어디서 늙은이를 앞세워서 사기를 치려고 해. 하지만 함께 온 법원 집행관이 이 결정은 법원의 공식적인 명령입니다. 불이행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자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그날의 긴급 이사회는 아무런 소득 없이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민서는 분노에 차서 서류를 갈갈이 찢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우리의 작지만 의미 있는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드디어 장민서와 직접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변신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날이었죠. 서 변호사와 함께 USU 코퍼레이션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몰랐을 혹은 알았더라도 무시했을 늙은 노인이 최고급 정장을 입고 유능한 변호사를 대동한 채 나타났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마치 이곳이 원래부터 제 자리였던 것처럼 당당하게요.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자신의 측근인 이사 몇 명과 웃고 떠들던 장민서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다 로비 한가운데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악과 불쾌감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잠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가 이내 제 정체성을 확인하고는 성큼성큼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드나드세요. 당장 경비원 불러서 이 사람 끌어내지 않고 뭐 해요? 민서의 고함에 로비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제 아들의 손길이 닿았던 회사의 인테리어를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민서를 돌아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 피땀이 서린 곳인데 내가 왜 못 오니?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아주면 좋겠구나. 난 너 같은 딸을 둔 적이 없어서. 제 말에 민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언가 더 소리치려던 그녀를 무시하고 저는 서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서 변호사님, 우리 아들 사무실은 어디죠? 그곳부터 가보고 싶군요. 서 변호사는 정중하게 이쪽입니다, 회장님. 이라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민서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장민서는 완벽하게 제게 무시당한 셈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늙은 노인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찬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비에서의 완벽한 패배 이후 장민서는 더 이상 저를 만만한 상대로 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교활한 방식으로 다음 공격을 준비했죠. 바로 여론전이었습니다. 며칠 뒤 유명 인터넷 언론사의 사회면에 대문짝만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비극의 젊은 미망인 눈물, 아들 유산 노리는 비정한 시어머니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의 내용은 철저히 민서의 입장에서 쓰여 있었습니다. 자신을 빌현의 여주인공, 남편을 잃은 슬픔을 채 가누기도 전에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에게 핍박받는 가련한 미망인으로 포장했더군요. 반면에 저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돈에 눈이 멀어 며느리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빼앗으려는 파렴치한 늙은이로 매도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익명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평소에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어요. 용돈은 물론이고 명절마다 비싼 선물을 챙겨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다며 매일 밤 울고 있어요. 전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서가 제게 용돈은커녕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준 적이 있었던가요? 하지만 대중들은 그런 진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미망인과 늙고 욕심 많은 시어머니라는 대결 구도에 열광할 뿐이었죠. 인터넷 댓글창에는 저를 향한 온갖 비난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늙었으면 곱게 늙지, 추하다 추해.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하네. 저는 제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험한 말들을 읽으며 손을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제게 기사를 보여주며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장민서 씨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여사님을 감정적으로 만들어서 실수를 유발하려는 속셈이죠. 우리는 이런 저급한 여론전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과 증거로만 싸우면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침착한 태도에 저도 이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분노는 들끓었지만 이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서 변호사는 이미 민서의 뒤를 캘 전문 인력을 고용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저를 찾아와 한 권의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인물 동향 보고서 장민서라고 적힌 표지를 넘기자 수십 장의 사진과 상세한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서는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한 고급 프라이빗 투자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깊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혁진. 바로 경쟁사인 카르마 이노베이션의 전략기획팀 상무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두 사람이 호텔 라운지에서 다정하게 와인을 마시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심지어는 한밤중에 같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위해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을 때 민서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아들의 모든 것을 팔아넘길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민서가 우리 회사를 헐값에 넘기려던 계획의 배후에 바로 그 이혁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 변호사가 보여준 또 다른 자료에는 이혁진이 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령 회사가 카르마 이노베이션과 USU 코퍼레이션의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컨설팅 비용, 즉 성공 보수를 받기로 계약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제 아들의 인생이 담긴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한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제 아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얼마나 큰 배신감과 절망을 느꼈을까요? 저는 보고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여론전으로 재미를 본 민서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지상파 방송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하얀 소복 차림으로 나타나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운 모습으로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제 남편이 남긴 회사를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자꾸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세요. 그러면서 그녀는 비장의 무기라며 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보였습니다. 최근에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편지예요. 저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민서에게.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그리고 우리 어머니 성격이 조금 까다로우시지만 너가 잘 좀 챙겨드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저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제 아들 우석이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쓸 때 특유의 필체가 있었죠. 시옷이나 지읒 같은 자음을 쓸 때 항상 오른쪽 끝이 살짝 위로 올라가는 버릇이 있었어요. 하지만 방송 화면에 비친 편지의 글씨체는 누가 봐도 완벽한 오른손잡이의 정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민서가 꾸며낸 조잡한 자작극이었던 겁니다. 저는 방송을 지켜보던 서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편지는 가짜예요. 우리 우석이 글씨체가 아닙니다.
서 변호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국내 최고의 필적 감정 전문가에게 연락해 두었습니다. 방송 자료를 넘겨 정식으로 감정을 의뢰할 겁니다. 장민서 씨는 스스로 무덤을 판 셈입니다. 법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장민서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청초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역겹고 추악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그럴듯한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려 해도 진실의 발톱은 이미 그녀의 목덜미를 향해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발톱으로 악마의 숨통을 끊어놓을 차례였습니다. 장민서가 언론과 방송을 이용해 저를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몰아가는 동안 서진호 변호사와 저는 조용히 USU 코퍼레이션 내부의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말했죠. 여론은 바람과 같습니다, 여사님. 언제든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지탱하는 기둥은 바로 사람입니다. 아드님께서 신뢰했던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만 이 싸움에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최우선 목표는 박성준 상무이사, 아들이 살아생전 자신의 오른팔처럼 아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박 상무는 민서의 전행을 못마땅하게 여겨 병가를 내고 지방에 내려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수소문 끝에 박 상무가 머물고 있는 조용한 사찰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수백 년 된 소나무가 그늘을 들이운 고즈넉한 찻집에서 우리는 드디어 박 상무와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마음고생 때문인지 그는 아들의 장례식 때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사모님. 그리고 서 변호사님.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갑니다만 저는 이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아십니까? 대표님을 잃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상속 분쟁까지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는 그대로 무너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무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역시 저를 그저 돈 문제로 회사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 중 하나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를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 상무님. 저는 경영이 뭔지 주식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늙은이입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이 회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일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 우석이가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를 저 사악한 계집의 손에 넘어가 망가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이러는 겁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일, 민서에게 쫓겨나 길거리를 헤맸던 이야기부터 아들이 남긴 유언장과 영상 편지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박 상무의 표정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그때 서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내 박 상무 앞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상무님께서는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제 아들 우석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영상 속에서 마치 박 상무가 앞에 앉아있기라도 한 듯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박 상무님,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미안하네. 자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고 떠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었어. 부디 내 어머니를 도와주게. 장민서가 회사를 카르마 이노베이션에 팔아넘기려는 것을 막아주게.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자네는 내 유일한 동료이자 형이었으니까. 아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찻집의 고요한 공기를 울렸습니다. 영상을 다 본 박 상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잘게 떨리고 있었고 이내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남겨진 자의 비통한 결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대표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사모님을 돕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회사에는 장민서 사장 대행의 전횡에 불만을 품고 있는 대표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 상무는 우리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병가를 끝내고 회사로 복귀하여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접촉한 사람들은 R&D팀의 최연소 수석 연구원, 재무팀의 정직한 과장, 그리고 생산 라인을 책임지는 공장장 등 모두 아들이 생전에 아끼고 신뢰했던 핵심 인재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 상무의 주선으로 한적한 가든에서 비밀스러운 회동이 열렸습니다. 10명이 넘는 각 부서의 핵심 책임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그들은 대부분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고 어색함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제 자신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경영을 알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이 바로 내 아들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는 민서가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재개할 것을 약속했고 부당하게 삭감된 연구 개발비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얼음장 같던 분위기가 서서히 녹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빛은 다시 희망과 열정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장민서를 몰아내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장민서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소집한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강남 4억을 카르마 이노베이션에 매각하는 안건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계획이었죠. 주주총회 당일 저는 박 상무와 비대위 소속 임직원들 그리고 서 변호사와 함께 당당히 회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등장에 민서와 그녀의 측근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주주 자격으로 상석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민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4억 매각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녀가 고용한 회계사는 회사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여 유동성 확보를 위해 4억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거짓 보고를 유창하게 늘어놓았죠. 민서가 의사봉을 두드려 안건을 통과시키려던 바로 그 순간 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의장. 본 안건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발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모든 주주들에게 다시 한번 공표했습니다. 현재 상속권 분쟁이 진행 중인 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장민서 대행의 모든 의결권 행사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뒤이어 박 상무가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사를 위한 매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장민서 대행이 제시한 매각 가격은 현 시세의 40%에도 미치지 않는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회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심장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매국노 같은 짓입니다. 그의 폭탄 발언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뒤이어 재무팀 과장이 일어나 실제 재무 상태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다는 증거 자료를 제시했고 다른 임원들 역시 매각의 부당함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민서는 당황하여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함만 질러댔습니다.
결국 중립적인 입장이던 소액 주주들까지 동요하기 시작했고 안건은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판결 전까지 보류되었죠. 이것은 우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부들부들 떠는 민서를 차갑게 외면한 채 유유히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뒤로는 저를 지지하는 직원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의 승리로 우리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사이 서진호 변호사는 제 아들 우석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들의 죽음을 빗길 교통사고로 인한 단순 추락사로 서둘러 종결했지만 서 변호사는 그 보고서의 내용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 경찰청 과학수사대 출신의 베테랑을 고용해 사건을 원전부터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는 사고 현장 사진과 경찰 조사 기록,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픽셀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들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회의실 스크린에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해 보여주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폭우로 인한 도로 결빙 및 수막 현상이 사고의 주원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고 당일의 기상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 사고 시각에는 가랑비 수준의 비가 내렸을 뿐 도로가 얼거나 수막 현상이 발생할 정도의 강수량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고 전우석 대표님의 차량은 최신형 사륜 구동 세단으로 빗길 제동 능력과 안전성이 매우 뛰어난 모델입니다. 이런 차가 그렇게 쉽게 통제력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이어서 스크린에 사고 차량의 타이어 자국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스키드 마크를 보십시오. 단순 미끄러짐으로 생긴 자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전자가 외부의 갑작스러운 위협, 예를 들면 다른 차량의 급작스러운 끼어들기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반사적으로 격하게 꺾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회피 조향의 흔적입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제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영상 편지에서 했던 말, 요즘 들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며칠 전에는 차 브레이크가 이상하기도 했다는 그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확신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의심의 조각들은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서 변호사팀의 다른 직원은 아들의 사망보험금 문제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민서는 아들이 죽기 불과 3개월 전에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하여 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상한 점은 아들은 평소에 보험을 불신하며 어떤 종류의 보험 가입도 꺼려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서 변호사와 함께 보험 가입 신청서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제 아들의 서명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서 변호사는 즉시 필적 감정 전문가에게 해당 서명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나온 감정 결과는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우나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애매한 소견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서명 자체는 매우 정교하게 모방되었지만 필압, 즉 글씨를 누르는 힘의 분포가 고인의 평소 필체와는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누군가 고인의 서명을 오랫동안 연습한 뒤 신중하게 따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보험 계약을 담당했던 설계사가 민서의 대학 동창이며 계약 성사 직후 거액의 현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모든 정황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은 현장 근처에서 한 오토바이를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목격자가 신원 밝히기를 꺼려 해 간단한 초기 진술만 받고 사건 파일에 묻어두었습니다. 서 변호사가 고용한 흥신소는 수주일에 걸친 탐문과 추적 끝에 마침내 그 목격자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인근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야간 근무자로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그동안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를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오토바이가 기억에 남아요. 사고가 나기 한참 전부터 갓길에 서서 계속 도로 쪽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러다 그 검은색 세단이 코너를 돌아 나오는 순간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 차 앞으로 확 끼어들었어요. 정말 일부러 부딪히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였죠. 세단이 그걸 피하려고 핸들을 급하게 오른쪽으로 꺾다가 끽하는 소리와 함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진 거예요. 그의 증언은 사고 분석 전문가의 견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의 인상착에 같은 건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그가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덧붙였습니다. 아, 그런데 그 사람 헬멧이 좀 특이했어요. 검은색 바탕에 해골 모양이 그려져 있었는데 한쪽 눈에만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이었죠. 워낙 독특해서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 변호사와 저는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장민서의 내연남 이혁진의 뒷조사를 하던 중 그의 SNS에서 특이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혁진이 자신의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바이크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으로 사진 속에서 그는 그날 밤 목격자가 말한 것과 정확히 똑같은 한쪽 눈에 붉은 조명이 들어오는 해골 디자인의 한정판 헬멧을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명백한 살인 사건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이름으로 저 악마들에게 아들의 몫까지 완벽하게 갚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유언장의 효력을 가리는 첫 재판일이 밝았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제 마음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전의 날을 맞는 장수의 심정이었죠. 법원 앞에는 장민서가 흘린 정보 때문에 몰려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제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아드님의 유산을 가로채려 하시는 겁니까? 며느님과의 갈등이 심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저는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서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 한쪽에는 민서와 그녀가 고용한 국내 최대 로펌의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고 반대쪽에는 저와 서 변호사 그리고 박 상무를 비롯한 우리 측 증인들이 자리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민서 측 변호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 유언장의 효력 자체를 문제 삼기 전에 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원고 소영옥 씨의 정신 감정을 최우선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원고는 아들을 잃은 큰 충격으로 인해 현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태의 원고를 특정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부추겨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들은 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한 정신과 의사를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저와 단 한 번의 상담도 없이 언론 기사와 주변의 증언만으로 제가 망상 장애와 인지 능력 저하를 겪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민서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어깨를 들썩이는 위선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제 아들의 목숨값을 노리는 자들이 제 정신 상태를 운운하는 이 기막힌 상황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저는 서 변호사의 당부대로 입을 굳게 다문 채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민서 측의 인신공격이 끝나고 드디어 우리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첫 번째 증인으로 박성준 상무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박 상무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아들이 죽은 직후부터 민서가 회사를 어떻게 사유화하고 망가뜨리려 했는지, 그리고 카르마 이노베이션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어떻게 추진하려 했는지를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회사를 지키려는 비련의 미망인이라는 민서의 이미지는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서 변호사는 두 번째 증인으로 필적 감정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민서가 방송에서 공개했던 가짜 편지와 아들이 생전에 작성했던 수십 개의 자필 문서를 나란히 띄워놓고 그 차이점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 전우석 씨의 필체는 자음 시옷과 지읒의 끝이 살짝 올라가는 독특한 특징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에서는 그런 특징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필압과 자간, 회계 각도 등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두 문서가 동일인의 필적일 확률은 0.1% 미만입니다. 이 편지는 명백한 위조 문서입니다. 전문가의 단호한 선언에 법정은 술렁거렸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무언가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애써 유지하던 평온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순간이 왔습니다. 서 변호사는 재판장을 향해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하고 고인의 진정한 유지를 증명할 마지막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고 전우석 대표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직접 녹화하신 영상 파일의 재생을 허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서 측 변호인단은 기겁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대합니다. 재판장님,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재판부의 감정에 호소하려는 저급한 술수입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재판장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한 남자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목소리, 즉 임종의 증언입니다. 부디 고인의 마지막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마침내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허가합니다. 영상을 재생하십시오. 법정 안에 모든 불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제 아들 우석이의 수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우석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리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아들은 영상 속에서 장민서의 불륜과 그녀가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던 음모, 그리고 자신이 느끼고 있던 신변의 위협까지 모든 것을 담담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상이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건 사고가 아닐 겁니다라는 부분에 이르렀을 때 법정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기자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고 방청석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순간 장민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거짓말이라고. 저 늙은이가 조작한 거야. 그녀의 발악에 재판장이 엄숙하게 경고했지만 이미 그녀의 이성은 마비된 듯 보였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아들이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다음 생에는 꼭 효도하는 아들이 될게요.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법정 안에 메아리치며 영상이 끝났을 때 법정 안은 한동안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방청객들은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나 변론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스크린 속에서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웃어가, 엄마가 해냈어. 장민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 자신의 변호인에게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며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악몽 같은 연극이 마침내 처참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선고일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동이 터오는 새벽의 도시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 제 인생은 그야말로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같았죠. 아들의 죽음이라는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해 서진호 변호사와의 만남, 장민서의 추악한 실체, 그리고 회사를 되찾기 위한 숨 가쁜 싸움까지.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서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오르는 콩나물 국밥이 들려 있었어요. 든든하게 드셔야 합니다, 여사님. 오늘 긴 하루가 될 테니까요. 그는 애써 평온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법률 전략이나 증거에 대한 이야기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위안이 되는 순간이었죠. 법원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저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는 초라한 노숙자였는데 말입니다. 법원 앞은 지난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인파와 취재진으로 장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카메라 렌즈는 마치 저를 해부하려는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차갑고 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옆에는 든든한 아들 같은 서 변호사가 있었고 제 뒤에는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인파를 헤치고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마치 칼날 위에 선 듯 날카롭고 위태로웠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장민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고급 명품으로 휘감았던 몸에는 어색한 정장이 걸쳐 있었고 짙은 화장으로도 밤새 공포에 떨었을 법한 창백한 낯빛과 깊은 다크서클은 가릴 수 없었죠.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질겁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토록 거만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패배를 직감한 죄인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이 법복을 입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섰고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기립했습니다.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정적이 흐른 뒤 재판장은 두꺼운 판결문을 들어 올리고 낮은 목소리로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본 재판부는 지난 수개월에 걸쳐 원고와 피고 양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소영옥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언, 특히 고 전우석 씨가 생전에 남긴 영상 자료는 그 내용과 녹화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담고 있는 명백한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저를 바라본 뒤 다시 판결문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반면 피고 장민서 측의 주장은 대부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고인과의 애틋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했던 자필 편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의 필체와 상이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재판부를 기만하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로 판단되기에 본 재판부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꾸짖는 바입니다. 재판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민서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처럼 날아가 박혔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고 옆에 앉은 변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가장 중요한 부분을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낭독했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고 전우석 씨가 남긴 2024년 8월 15일 자 유언장이 공증인의 입회하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진정한 문서임을 인정하며 그 법적 효력을 온전히 확인합니다.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고 전우석 씨 소유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 주식 및 USU 코퍼레이션 관련 지분 일체를 포함한 모든 유산에 대한 상속 권리는 그의 유일한 혈육이자 유언장에 명시된 단독 상속인인 어머니, 원고 소영욱에게 있음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 장민서가 청구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고가 혼인 기간 중 고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해태하였으며 고인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하였고 나아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범죄 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명백하므로 민법 제1004조 상속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기각합니다. 땅. 재판장의 의사봉이 3번 내리쳐지는 순간 법정 안은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탄성으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본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제 아들의 억울한 영혼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서 변호사가 제 손을 따뜻하게 그리고 힘주어 잡아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피고석에서 장민서의 짐승 같은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니야. 이건 무효야. 내가 우석 씨 아내인데. 내가 법적 상속자라고. 저 늙은이가 전부 조작한 거야. 그녀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법정 경위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저지당했습니다. 질질 끌려나가면서까지 내 돈이야. 다 내 돈이라고. 라며 발악하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추하기 짝이 없었죠.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벌떼처럼 저를 둘러쌌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들의 질문에는 경의와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서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제 인생에서 가장 당당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는 평범한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오늘 돈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의 오해 속에 더럽혀졌던 제 아들의 빼앗긴 명예와 그 아이의 마지막 진심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이제 제게 남은 과제는 제 아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그 숭고했던 뜻을 이 세상에 올바르게 이어가는 것뿐입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제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제 짧은 소감에 기자들 사이에서도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제 아들의 영혼 앞에서 조금은 떳떳해질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장민서 몰락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아들의 영상 편지와 그녀의 위증, 그리고 판결 내용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희대의 악녀, 두 얼굴의 며느리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그녀의 추악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마침내 경찰과 검찰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전우석 대표 사망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고 가장 먼저 장민서와
그녀의 내연남 이혁진을 살인 교사 및 공모 혐의의 핵심 피의자로 전환하여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카르마 이노베이션은 빗발치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즉시 이혁진을 파면하고 이번 사건은 그의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라며 꼬리를 잘랐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이혁진은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민서의 모든 개인 계좌는 제 요청에 의해 동결되었습니다. 곧이어 명품 회사와 카드사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채무 불이행 소송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들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지난날의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문득 불길한 예감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장민서의 히스테릭하고 교활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서예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도 우석 씨한테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를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모시면 어머니 마음이 편하세요? 통장을 다 막아버리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제발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진심 어린 반성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파멸에 대한 공포와 상황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동정심 유발만이 가득했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니? 네가 내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그 아이의 등에 칼을 꽂았을 때 단 한순간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있었어.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우석이를 들먹여? 법이 네 죄를 심판할 거다. 다시는 내게 연락하지 마라.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며칠 뒤 장민서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던 중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 수사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화면 속에서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초라한 모습으로 포승줄에 묶여 검찰청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복수는 그렇게 허무하고도 당연하게 끝이 났습니다. 모든 법적 권리를 되찾은 저는 가장 먼저 USU 코퍼레이션의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예전처럼 회의실 한쪽 구석이 아닌 의장석인 상석에 앉은 저를 보고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장민서의 편에 서서 저와 박상무를 공격했던 자들이었죠.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차가운 눈으로 훑어본 뒤 제 첫 공식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이사님들께 저는 경영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의 싸움을 통해 한 가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누가 우리 회사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팔아먹으려 했던 기생충인지 저는 똑똑히 압니다. 특히 김 이사님은 우리 우석이가 삶고 초려해서 직접 스카우트해온 분으로 아는데 어쩌다 회사의 비전보다 눈앞의 이익을 더 중시하게 되셨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제 말에 지목당한 이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내 아들의 뜻을 배신했던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의 목을 치는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에는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찬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USU 코퍼레이션의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공석이 된 대표이사 자리에 박성준 상무님을 정식으로 임명하는 바입니다. 박 대표는 지난 격동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직 회사와 고 전우석 대표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의 충심과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제 선언에 박 상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다른 이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첫 번째 업무 지시입니다.
장민서 전 대행이 중단시켰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를 즉시 재개하고 예산은 기존의 2배로 증액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회사는 자산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아들의 꿈이었으니까요.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이내 회의실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제 아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우서가 보고 있니? 너의 꿈이 이제 다시 시작된단다. 회사가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 모든 관심과 지원을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단순한 신기술 개발이 아니라 제 아들 우석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루고 싶어 했던 꿈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서류상의 회장 자리에 앉아 보고만 받는 대신 직접 연구소가 있는 지방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거대한 연구소의 풍경은 제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복잡한 설계도와 수식이 가득한 화이트보드, 밤샘 연구에 지친 젊은 연구원들의 퀭한 눈, 그리고 알 수 없는 기계들이 내뿜는 소음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제 아들의 뜨거웠던 열정과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젊은 연구원들은 저를 어려워하고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늙은 회장이 자신들의 연구에 간섭하러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였죠. 특히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젊은 여성 박사 김수진 박사는 제게 노골적으로 까칠하게 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런 곳까지는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저희는 지금 1분 1초가 아쉽습니다. 경영진께서는 저희가 결과물을 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시는 것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녀의 당돌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아들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흐뭇했죠. 저는 그녀에게 경영이나 기술에 대해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들을 위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손수 음식을 만들어 연구소로 날랐습니다. 뜨끈한 갈비찜과 잡채, 손수 담근 김치를 커다란 통에 가득 담아가서 밤샘 연구에 지친 연구원들에게 따뜻한 집밥을 먹였습니다. 다들 내 아들, 딸 같은데 굶어가면서 일하는 건 내가 눈 뜨고 못 보겠구나. 많이들 먹게.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연구원들도 제 진심을 알아주었는지 어느새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일에는 발벗고 나섰습니다. 어느 날 김 박사가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찾아왔습니다. 해당 부품을 독점 생산하는 업체가 카르마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데 그쪽에서 갑자기 납품을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민서의 잔당들이 벌이는 비열한 방해 공작이었죠. 저는 즉시 박 대표와 함께 직접 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그 회사 대표는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으려 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발목을 잡는다고 해서 무너질 USU 코퍼레이션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네 회사는 오늘부로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이자 파트너를 잃게 될 겁니다. 선택은 당신들이 하십시오. 제 단호한 태도에 그리고 박 대표가 제시한 새로운 파트너십 제안에 그들은 결국 백기를 들고 부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김 박사는 저를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야말로 저희 프로젝트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셨는데 제가 미처 몰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기술과 경영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안정시키는 것과 동시에 저는 아들의 또 다른 유언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의 불을 환원하는 것. 저는 서진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 아들의 이름을 딴 전우석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첫 사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저처럼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이었고, 둘째는 제 아들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IT 기술자의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 사업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은 화려한 호텔이 아닌 저희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희 회사 임직원들과 재단의 첫 수혜자가 될 장학생들, 그리고 법률 지원을 받게 될 어르신들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재단의 첫 장학생이 된 한 여고생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너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단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절대로 그 꿈을 잃지 말아라. 우리가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제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을 보았고, 이 재단을 만든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민서와 이혁진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바로 이혁진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복구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암호 같은 문자 메시지들이었죠. 디데이, 계획대로 처리했어. 아직 뉴스 안 나왔어. 조용히 기다려. 라는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또한 이혁진의 오피스텔에서는 사고 당일 그가 썼던 해골 헬멧과 사고 현장의 타이어 자국과 일치하는 오토바이 타이어가 발견되었습니다. 서 변호사가 전해준 바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이혁진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 장민서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시했다고 증언했고, 장민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혁진이 자신을 속이고 저지른 단독 범행이라며 거짓말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를 물어뜯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에 방청석에서는 경멸의 탄식이 쏟아졌다고 해요. 저는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유골이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죠. 아들의 사진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며 저는 조용히 그간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멋지게 성장하고 있는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가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만난 장학생 아이가 얼마나 대견한지. 한참 뒤 서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장민서, 이혁진. 두 사람 모두 살인 공모 및 특경법상 배임 혐의 인정되어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허무함과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석아, 이제 정말 다 끝났다. 악몽은 다 끝났어. 그러니 너도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편히 쉬렴. 서늘한 가을바람이 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동안 우리 USU 코퍼레이션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와도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저와 연구원들의 피와 땀이 담겼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가 마침내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이카로지스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국내외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로부터 기술 제휴와 투자 제안이 쇄도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한때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USU 코퍼레이션은 이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업계 1위의 혁신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카로지스의 공식 론칭 행사가 열리던 날,
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무대 위가 아닌 객석 맨 앞줄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대표이사로서 당당하게 신기술을 발표하는 박성준 대표와 그 옆에서 늠름하게 서서 기술 시연을 하는 김수진 박사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박 대표는 프레젠테이션 말미에 저를 단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지만 저는 이내 그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묵묵히 지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진정한 영웅, 소영옥 명예회장님께 바칩니다. 회장님은 저희에게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회사의 정신적 지주이자 영혼의 닭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행사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임직원과 내빈들이 모두 기립하여 제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박수갈채 속에서 비로소 제가 아들에게 진 빚을 모두 갚았다는 생각이 들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서진호 변호사는 제게 단순한 법률 대리인 이상의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저희 집에 들러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재단의 굳은 일도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꼭 저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 변호사는 제게 아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그날은 아들의 사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서 변호사는 함께 추모공원에 다녀온 뒤 집으로 돌아와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아들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죠. 식사를 마친 뒤 서 변호사는 무언가 결심한 듯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진지한 표정에 덩달아 긴장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제가 우석이 형, 아니 전 대표님의 사건을 이렇게까지 맡게 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석이 형은 제 인생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학비는커녕 당장의 생활비를 걱정하며 힘겹게 법대생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학업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 우연히 한 기업에서 후원하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멘토였던 젊은 CEO, 바로 제 아들 우석이를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아들은 서 변호사의 딱한 사정과 남다른 재능을 알아보고 그날 이후로 아무도 모르게 그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의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서 변호사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회사의 특별 장학 프로그램이라는 그럴듯한 명목까지 만들어가며 그를 도왔다고 해요. 서 변호사가 처음으로 변호사 면접을 보러 갈 때는 자신의 옷장에서 가장 좋은 정장을 꺼내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서 변호사에게 단 한 가지를 부탁했다고 해요. 나중에 훌륭한 변호사가 되면 나처럼 운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좋은 사람들을 꼭 도와주게. 그리고 혹시 우리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네가 꼭 지켜드려야 해. 서 변호사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석이 형은 제게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친형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형님의 마지막 부탁을 제가 어찌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조금만 더 빨리 형님의 위험을 눈치챘더라면.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저를 돕고 아들의 명예를 되찾으려 했는지. 그의 헌신은 단순한 직업적 책임감이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숭고한 의리였던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건 자네 탓이 아니야. 자네가 늦은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너무 빨리 간 거지. 우리 우석이가 하늘에서 보내준 동생이 자네인데 어찌 자네를 탓하겠나.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뒤 저는 눈물을 닦고 부엌으로 가 새로 지은 밥을 한 그릇 퍼서 그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여사님, 회장님이라고 불렀지. 우리 우석이가 자네를 친동생처럼 여겼다면 자네도 이제 나를 그렇게 부르면 안 되네. 저는 그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를 어머님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어머니라고 불러주게. 내 아들이 되어주겠나? 제 말에 늘 당당하고 흐트러짐 없던 서 변호사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계속해서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는 새로운 아들이 생겼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죠. 1년 뒤 추석, 제 집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와 제 새로운 아들 진호, 그리고 이제는 제 딸이나 다름없는 김수진 박사와 박성준 대표 내외, 그리고 전우석 장학재단의 장학생들까지 모두 모여 함께 송편을 빚었습니다. 집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거실 벽에 걸린 아들 우석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아들 우석이는 비록 제 곁을 떠났지만 저에게 세상 가장 큰 선물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제 두 아들과 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로 살아갈 겁니다. 저녁 노을이 따스하게 비치는 창가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